서울 플라자 호텔 로얄 스위트룸. 원래는 남편 이진우의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남편은 자신의 비서인 최유리를 끌어안은 채 당당하게 본처인 나에게 직원들이 앉는 테이블로 가라고 했다. 나는 그저 자빌이나 하는 사람이니 메인 테이블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은 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5년간 숨겨온 내 정체가 곧 모든 사람을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서울 플라자 호텔 888호 로얄 스위트룸.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아래 테이블 가득한 산의 진미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웠다. 동료들은 이진우를 둘러싸고 연신이 부장님이라 부르며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진우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 채 구석에 앉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막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 할 때였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왔. 고개를 들어보니 이진우의 비서 최유리였다. 그녀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요괴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손으로는 이진우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최유리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윤 씨,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닌가요? 당신 자리요? 최유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스위트룸 전체가 조용해졌다. 박서윤 씨, 자빌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메인 테이블에 앉아요? 오늘은 진우 오빠 승진 축하하는 날이니까 눈치껏 저기 직원들 앉는 테이블로 가서 앉아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자빌꾼이라니. 회사에서 내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엄연한 정직원이었다. 언제부터 내가 자빌꾼이 된 걸까?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진우가 입을 열었. 그는 최유리 옆에 서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했. 서윤아, 유리가 한 말이 맞아. 자리 좀 옮겨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고개를 들어 이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봤. 이진우 씨, 나 당신 아내예요. 아내면 뭐 어때서요? 최유리가 이진우보다 먼저 나서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박서윤 씨, 진우 오빠랑 결혼했다고 인생 역전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요. 당신 한 달 월급 250만 원. 내 용돈의 반도 안 되잖아. 진우 오빠는 이제 부장님이라고. 당신은 그 사람한테 안 어울려. 주변 동료들은 모두 행동을 멈췄다. 그들의 눈빛에는 구경하는 재미, 고소해하는 기색이 가득했고 일부는 애써 못 본 척했다. 김 부장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희죽거리며 거들었. 박서윤 씨, 오늘은 이 부장님 좋은 날인데 평사원이 메인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평소 나에게 그나마 친절했던 다른 동료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서윤 씨. 너무 눈치가 없네. 다들 흥 깨지 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 나는 이진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 씨, 당신도 한마디 해봐요.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몹시 귀찮다는 듯 말했. 서윤아, 그냥 자리 한번 옮기는 거잖아.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다들 보는데 창피하게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음속의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게 그냥 작은 일이야? 최유리는 이진우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문 앞에 있는 서빙 직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이 앉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박서윤 씨, 빨리 저리 가요. 여기서 꼴불견 떨지 말고 우리 술 마시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 결혼 3년. 나는 이진우가 적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남들과 함께 나를 짓밟고 있었다.
나는 스위트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평소에는 나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이진우가 승진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끝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빠, 누가 나를 괴롭혀요. 전화기 너머에 아버지는 즉시 다급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윤아, 누가 우리 딸을 괴롭혀. 너 지금 어디야? 아빠가 당장 갈게. 나는 스위트룸에서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최유리를 끌어안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진우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빠, 저 서울 플라자 호텔 8188호 로얄 스위트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직원들 테이블에 가서 앉으래요. 제가 이진우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아버지의 노호성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 들을 정도였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고개를 들어 이진우를 쳐다봤다.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다가와 책망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윤아, 진짜 아버지를 부른 거야? 네 아버지는 그냥 작은 가게 하는 분 아니었어?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 그만 소란 피우고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 끝내자고?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유리가 먼저 날뛰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진우에게 바싹 다가가 팔짱을 끼고 스위트룸 전체에 들릴 만큼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윤 씨, 그만 연기해요. 진우 오빠는 이미 당신 사랑하지 않아. 우리 반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거든. 당신이 불쌍해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것뿐이야. 뭐라고? 나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다. 반년 전, 그때 나는 이진우가 야근으로 힘들까봐 매일 집에서 보양식을 끓여주고 있었다. 그는 내 뒤에서 최유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진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우 씨, 저 여자가 한 말 사실이야? 이진우는 내 눈을 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서윤아, 감정은 변하는 거야. 유리는 너보다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 내가 왜 그 애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건데. 화렴치하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최유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진우 씨는 유부남이야. 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다고요? 최유리가 코웃음을 쳤다. 내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박서윤 씨,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진우 오빠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아직도 아내 자리를 붙들고 있잖아. 무슨 거머리처럼. 나와 진우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방해되는 건 당신이야. 주변 동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심지어 술잔을 들고 이진우에게 농담을 건넸다. 이 부장님, 복도 많으시네. 최유리 씨가 박서윤 씨보다 훨씬 낫지. 다른 동료도 거들었다. 맞아. 박서윤 씨. 그냥 그만 집착하고 이 부장님 앞길 열어줘. 본인 체면도 좀 챙기고. 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차갑고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진우의 배신도 최유리의 불륜도 보지 못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이진우에게 물었다. 정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3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할 거야? 이진우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최유리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 그래, 우리 이제 끝내야 해. 최유리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일부러 발꿈치를 들어 이진우의 뺨에 입을 맞췄다. 바로 그때 그녀는 갑자기 내 손에 끼워진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눈을 빛냈다. 박서윤 씨, 이왕 이혼할 거면 그 결혼 반지나 빼시지. 그 반지는 이제 내 거야. 나 그거 끼고 진우
오빠랑 결혼식 올릴 거거든. 네가 감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건 이진우가 나한테 사준 거야. 네가 뭔데 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진우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최유리가 내 반지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이진우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었다. 서윤아, 그냥 반지 하나잖아. 줘버려. 그만 좀 해. 나는 눈앞에 이 파렴치한 남녀와 그들을 부추기는 동료들을 보며 실소가 터져나왔. 그들은 내가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곧 아버지가 도착하실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다. 최유리가 내 손에 반지를 잡아채려 할 때 나는 몸을 획 피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이진우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고는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서윤아,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분수를 모른다고?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이진우 씨, 바람 피운 건 당신이면서 이제는 내 연녀를 도와 내 물건까지 뺏으려 해? 그러고도 나한테 분수를 모르고 까분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박서윤 씨, 다 같은 동료끼리 너무 험한 말은 하지 맙시다. 이 부장님이랑 이혼할 거면 반지는 가지고 있어도 쓸데없잖아. 최유리 씨한테 주면 어때? 푸른 셔츠를 입은 다른 동료가 거들었다. 맞아요, 서윤 씨. 너무 따지지 마요. 이 부장님은 이제 우리 부서장이신데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켜서 앞으로 회사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요?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하는 척하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 사람들은 평소 내 옷차림이 수수한 것을 보고 집안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진우가 승진하자 새로운 상사에게 미움을 살까봐 전부 그쪽으로 줄을 선 것이다. 최유리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박서윤 씨, 겁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부른 거예요? 그깟 동네 장사꾼 아버지가 오셔서 뭘 어쩌겠어요? 설마 우리를 다 쫓아내기라도 하겠어요? 김 부장도 고개를 저으며 불셋한 표정으로 말했.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몇인데 조금 서럽다고 부모님 찾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당신이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어?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불쌍한 척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가려다 실패했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시류를 읽지 못한다고 했. 이진우는 옆에 서서 내가 문매를 맞는 것을 보며 심지어 의기양양한 표정까지 지었다. 나는 그들과 언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물 한 잔을 마셨다. 나는 이 오만방자한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진우는 내가 말이 없자 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다가와서 달랬. 서윤아, 봐.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 그만 좀 해. 이따가 내가 유리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럼 이 일은 없는 걸로 하자. 응? 사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진우 씨, 사과 한마디면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과 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 것이 전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진우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미간을 찌푸린 채 옆으로 물러섰다. 이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최유리가 다시 다가와 도발했다. 박서윤 씨, 거기서 벙어리처럼 굴지 말고 능력 있으면 아버지 불러보라니까.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네. 나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곧 도착하실 시간이었다. 스위트룸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선은 무심코 내 쪽으로 향했다. 모두가 내가 망신당하는 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갑자기 열렸.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혹시 박서윤 아가씨 되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서울 플라자 호텔의 최 지배인이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 지배인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더욱 공손한 태도로 말했. 박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에서 이런 불편을 겪게 해드리다니요. 박 회장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며 저에게 먼저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님? 스위트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다.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에 의혹이 가득했. 김 부장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최 지배인님, 말씀하시는 박 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최 지배인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 박 아가씨, 이 무례한 사람들을 먼저 처리해 드릴까요? 잠시 후 박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지실까 염려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최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 옆에 섰다. 차가운 눈빛으로 스위트룸 안의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최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진우도 미간을 찌푸리며 내 정체를 추측하는 듯했. 최 지배인이 내 옆에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에 스위트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까 나를 조롱하던 동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눈빛에는 의혹과 불안이 가득했다. 최유리는 이진우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가 떨렸다. 최 지배인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 회사 평사원이라고요. 무슨 박 아가씨예요? 최 지배인이 최유리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차갑게 쏘아보았다. 최유리는 그 기세에 눌려 뒤로 주춤했. 내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를 어디 비서 따위가 의심해. 최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기세가 있었다. 박 아가씨의 신분은 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최유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 이진우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지배인이 말한 박 회장님은 누구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이제 와서 궁금해. 아까 최유리랑 같이 나를 괴롭힐 때는 내가 누군지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진우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김 부장도 아첨하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최 지배인님,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박 아가씨가 지배인님 아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혹시 신뢰되는 행동을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최 지배인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은 아까 박 아가씨를 직원들 테이블로 보내고 아가씨의 반지까지 뺏으려 했어. 이제 와서 오해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김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장난이었습니다. 저희가 박 아가씨랑 장난친 겁니다. 장난?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모욕을 장난이라고 하다니. 김 부장님, 유머 감각이 참 독특하시네요. 김 부장은 내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몇 명과 그 뒤를 따르는 호텔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보안팀장은 빠른 걸음으로 내 앞에 와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박 아가씨, 박 회장님께서 5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저희에게 먼저 와서 아가씨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안전 확보. 이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건장한 경호원들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 서윤아,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주변 동료들은 더욱 술렁거렸다.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박 회장님이라면 혹시 세진그룹의 박태준 회장님 아닐까? 라고 속삭였.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박태준 회장님 따님이 왜 우리 같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겠어? 라고 반문했. 또 어떤 사람은 후회막급한 표정으로 진작이 부장님 편들지 말걸 그랬다고 중얼거렸. 최유리는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옷자락만 꼭 쥐고 있었다. 그녀도 완전히 겁에 질린 듯했. 그녀는 아까까지만 해도 내 아버지가 동네 장사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니 어디 평범한 장사꾼이겠는가. 분명 대단한 인물이었다. 최 지배인은 시간을 보고 나에게 말했다. 박 아가씨,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내보낼까요? 회장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게 하세요. 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들이 지금처럼 기고만장할 수 있는지 보고 싶네요. 최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나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서 있었다. 스위트룸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뿐이었다. 이진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였다.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두 손을 비비고 있었다. 최유리는 벽에 기댄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통쾌함만 느꼈다. 아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괴롭혔는지 오늘 2배로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 밖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최 지배인과 보안팀장은 즉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공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강력한 기운이 방 안을 압도했다. 내 아버지 박태준, 수제 맞춤 다크 그레이 양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감히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최 지배인과 보안팀장이 즉시 달려나가 한 목소리로 공손하게 외쳤다. 회장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지나쳐 곧장 내게로 왔다. 내 눈가에 아직 가시지 않은 붉은기를 보더니 그의 엄숙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 곁으로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아, 괜찮으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진우와 최유리를 가리켰. 아빠, 저 두 사람이 저보고 직원들 테이블에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결혼 반지도 뺏으려고 했고요. 이진우 씨는 저랑 이혼하겠다고도 했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칼날처럼 이진우와 최유리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이진우는 겁을 먹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최유리는 나의 이진우 뒤로 숨어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때 김 부장이 정신을 차리고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채를 치듯 떨렸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부장님 부서의 김 부장입니다. 박 아가씨가 회장님 따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게 간이 100개라도 감히 박 아가씨를 서운하게 해드릴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동료들도 김 부장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덩달아 허둥지둥했다.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는 무릎 꿇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진우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네가 이진우냐? 내 딸이 너와 결혼한 3년 동안 넌 내 딸을 이렇게 대했나? 이진우는 다리가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 회장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최유리가 저를 꼬드겨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아버지가 냉소하며 한 걸음 다가서자
이진우는 겁에 질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딸의 진심이 내 눈에는 그렇게 하찮았나. 네가 우리 세진그룹 덕분에 승진한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내 딸을 괴롭혀. 내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세진그룹 덕분에요? 이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동그래졌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승진은 제 능력으로 한 겁니다. 내 능력이라고? 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진우 씨, 당신이 왜 평사원에서 부서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야. 정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어? 이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이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그는 이 소식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그는 줄곧 자신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뒤에 숨어있던 최유리도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나보다 능력 있고 이진우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자랑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진우의 모든 것은 나 덕분에 얻어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진우의 충격받은 모습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네가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서윤이와의 결혼을 허락했. 그런데 넌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해? 네가 내 딸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다시피 아버지 앞에 가서 쿵쿵 머리를 조아렸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윤이를 배신해서는 안 됐고 서윤이를 서럽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정말 서윤이에게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최유리와 만나지 않겠습니다. 최유리는 이진우가 그렇게 말하자 격분했다. 뒤에서 뛰쳐나와 이진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진우, 너 남자 맞아? 처음에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건 너잖아. 박서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너잖아. 이제 와서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네가 날 유혹했잖아. 이진우도 화가 나서 최유리와 다투기 시작했다. 네가 매일 나한테 들러붙지 않았으면 내가 서윤이랑 이혼할 생각을 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그 둘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만 느껴졌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최 지배인에게 말했다. 저 둘 좀 떼어놔. 서윤이 눈 더럽히게 하지 말고. 최 지배인은 즉시 사람을 시켜 이진우와 최유리를 떼어놓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며 맹렬히 다투고 있었다. 모습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는 무릎 꿇고 있는 동료들을 보았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덜 차가웠다. 다들 일어나. 이 일은 당신들과는 큰 관련이 없으니. 하지만 명심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속물처럼 굴지 마. 모든 사람이 당신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건 아니니까. 동료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려 감사 인사를 하고 잿빛 얼굴로 한쪽으로 물러섰다. 더 이상 아까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서윤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라. 그럴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우리 집에 가자. 이 회사도 더는 다니지 말고 아빠랑 세진그룹으로 가서 경영을 배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이 난장판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소동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 사장, 나 박태준이요. 당신네 회사 이진우와 최유리가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내 딸을 모욕했는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소. 내 요구는 두 가지요. 첫째, 당장 이진우와
최유리를 해고하시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둘째, 우리 세진그룹과 당신네 회사의 모든 협력 관계는 지금 이 시간부로 종료하겠어. 만약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요.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진우는 해고, 협력 종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기어와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직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역겹다는 듯 그를 발로 찼다. 기회. 네가 내 딸을 모욕할 때는 내 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해봤나? 이제 와서 무섭다고? 늦었어. 최유리도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녀는 이진우와 다툴 겨를도 없이 내 앞에 달려와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서윤 씨, 제가 잘못했어요. 이진우 씨를 뺏으려고 한 것도, 당신을 직원들 테이블로 보내려고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해고하지 말아달라고요. 저 이 직장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나는 그녀의 눈물로 얼룩진 짙은 화장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최유리 씨, 당신이 내 반지를 뺏고 나를 조롱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당신은 나보다 잘났고 이진우 씨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하지 않았나? 왜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최유리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용서를 빌 뿐이었다. 김 부장과 다른 동료들은 옆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 아버지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이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몇 마디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해고당했어. 정말. 해고당했어. 최유리는 이진우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아버지가 시간을 보고 나에게 말했다. 서윤아, 시간이 늦었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런 놈들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떠나려 몸을 돌렸다. 그때 김 부장이 갑자기 달려와 우리 앞을 막아섰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웃음이 가득했다. 회장님, 박 아가씨, 보시다시피 일도 해결되었고 저희가 다 오해했던 겁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회사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맞장구를 쳤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더없이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눈빛으로 내 의견을 묻는 듯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비웃기는 했지만 너무 심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너무 속물처럼 대하지 말라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부장과 다른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내 딸을 봐서 이번은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 다시 한번 내 딸을 괴롭히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김 부장과 동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 아가씨, 앞으로는 꼭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곧장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호텔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내연녀는 일찍 알아본 게 다행이야. 앞으로는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다. 나는 아버지의 자상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얼마나 더 심하게 당했을지 몰라요. 바보 같은 소리. 아빠한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가자. 집에 가서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남에게 괴롭힘 당하는 작은 직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다. 한 달 후 나는 세진그룹 부사장실에 앉아 책상 위 두꺼운 서류 더미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아버지께 회사 경영을 배우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능숙하게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조차 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하셨다. 부사장님, 이진우라는 분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이진우라는 세 글자를 듣자 내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냉소가 흘러나왔. 그 사람이 여긴 왜? 돌려보내. 하지만 부사장님, 이 비서가 난처해하며 말했다. 아래층에서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을 뵙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이 조금 번거로워졌다. 나는 지난번 일 이후로 이진우가 알아서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감히 나를 찾아오다니. 올라오라고 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를 만나서 완전히 끝을 맺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진우가 이 비서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색이 바랜 낡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였다. 한 달 전 그 의기양양하던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자 이진우의 눈이 빛났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드디어 나를 만나주는구나.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이진우 씨, 난 당신과 할 말 없어. 만약 나한테 일자리를 구해달라거나 다시 합치자고 하러 온 거라면 일찌감치 그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너를 배신해서는 안 됐고 너를 서럽게 해서는 안 됐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나 자신을 반성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기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진우 씨, 당신이 최율이랑 같이 나를 모욕할 때는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해봤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는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해봤어? 이제 와서 실업자가 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진우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최율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지금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건 내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당신 보고서야. 당신은 실직하고 나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세진그룹에 밉보여서 아무도 당신을 채용하지 않았지. 갈 곳이 없어지자 내 신상과 배경을 캐기 시작했고 나와 재결합해서 재기할 생각을 했어. 심지어 예전 동창들한테 연락해서 부잣집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더군. 이진우 씨, 이게 당신이 말하는 후회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마음속에 나밖에 없다는 증거야? 이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을수록 얼굴이 하얘지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 읽고 나서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 서윤아, 이건 사실이 아니야.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오해라고? 내가 그의 말을 끊었.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고서에 똑똑히 적혀 있어. 어제는 PC방에서 4시간 동안 게임까지 했다며. 이것도 오해라고 말해봐. 이진우 씨, 더 이상 자기기만 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건 후회해서가 아니야. 내가 세진그룹 부사장이라서 나를 이용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잖아. 이진우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내 말에 정곡을 찔린 듯했. 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혐오감만 느꼈. 이진우 씨, 가봐.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이진우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나는 바로 책상 위에 호출벨을 눌렀다. 이비서, 이분 밖으로 모셔. 앞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이 비서가 즉시 들어와 이진우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와 함께 나가시죠. 이진우는 분한 듯 나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이 비서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이진우처럼 이익만 좇는 남자는 내가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이진우가 이 비서에게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려갔을 때 갑자기 뿌리치고 미친 듯이 내 사무실로 다시 뛰어들어왔다. 쿵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비서가 황급히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 비서는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 한때 나와 3년을 함께했던 이 남자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이 오직 얼음장 같은 냉기만 흘렀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나는 냉소하며 사무실 문 쪽을 훑어보았다. 아까 소란을 듣고 몇몇 직원들이 머리를 내밀고 안을 엿보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최율이랑 같이 나를 모욕하고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해. 그리고 나한테 머리를 3번 조아리고 사과해. 이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심코 문 쪽을 쳐다봤다. 엿보던 직원들이 황급히 머리를 집어넣었.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반나절도 안 돼서 세진그룹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왜? 못하겠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조롱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아까는 뭐든지 다 하겠다며? 이제 와서 겁먹은 거야? 예전에 당신이랑 최유리가 스위트룸에서 나를 직원들 테이블로 내몰았을 때는 내가 창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제 와서 당신 체면 좀 구기는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이진우의 몸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한참 후에 그는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내가 예전에 최유리랑 바람 피워서는 안 됐고 그녀를 도와서 당신을 직원들 테이블로 보내서는 안 됐어. 그리고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서는 안 됐고 당신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됐어. 그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고개는 더욱더 숙여졌다. 말을 마치고 그는 눈을 감고 나를 향해 쿵쿵쿵 3번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문 밖에서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이 아직 엿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진우는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나 사과했어. 이제
이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그의 이마에 난 붉은 자국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역겨웠.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진우 씨,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틀렸어. 당신이 무릎 꿇은 건 내가 아니야. 세진그룹 부사장이라는 직함이지. 당신이 사과한 건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잃어버린 이익이지. 만약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월급 250만 원 받던 평사원이었어도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을까? 절대 아니겠지. 이진우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눈빛의 애원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양복 재킷을 정리하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보안팀, 곧.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들어와 공손하게 물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끌어내.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이진우를 가리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세진그룹 건물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만약 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가 이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진우는 발버둥치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돌아보지 않고 이 비서에게 말했. 사무실 청소 좀 해줘요. 그리고 공지해요. 앞으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함부로 내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직원은 바로 해고라고. 이 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이진우의 배신은 나에게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오직 나 자신이 강해져야만 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세진그룹의 업무에 온전히 몰두했다. 부사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으며 회사 내에서 신망을 쌓았다. 아버지조차 나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결제하고 있을 때 이 비서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다. 부사장님, 아래층에 최율이라는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최율이. 내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멈칫했다.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는 평생 다시는 듣지 않을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감히 나를 찾아오다니. 들어오라고 해.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유리가 이 비서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다. 반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의 화장은 흠잡을 데 없이 정교했다. 겉보기에는 잘 지내는 듯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다. 눈빛에는 질투가 가득했다. 박서윤 씨, 당신이 정말 세진그룹 부사장이 될 줄은 몰랐네. 이 사무실 정말 멋지다. 나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유리의 얼굴에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거짓된 미소로 바뀌었다.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어. 그때 당신이 나와 이진우 씨 관계를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잘 지내나 보네. 당연하지. 최유리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내 지금 남자친구는 금원그룹 사장이야. 자산이 수조 원은 된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사줘.
나는 그녀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찾아온 게 단지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최유리의 표정이 변했다.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기색이 사라지고 말투가 조금 망설여졌.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이진우 씨에 관한 거야. 이진우라는 세 글자를 듣자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사고라도 났어? 최유리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이진우를 동정하는 듯했지만 눈빛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그 사람 실직하고 나서 어떻게 도박에 빠졌나 봐. 빚더미에 앉아서 사채업자들한테 다리가 부러졌대.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 나는 책상 위에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무표정하게 말했.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도 당신이랑 상관없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그 사람 정말 불쌍해. 최유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채업자들이 그 사람을 못 찾으니까 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갔대.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최유리를 쳐다봤다. 나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최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털어놓았다. 이진우 씨가 내가 당신을 아는 걸 알고 나한테 부탁했어. 예전에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그 빚 좀 갚아달라고.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앞으로는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 꿈도 야무지네. 나는 냉소했다. 빚은 자기가 졌는데 왜 내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지? 그리고 난 그 사람이랑 이미 이혼했어.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나랑은 상관없어. 최유리는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박서윤 씨,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모질다고. 나는 최유리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당신이랑 같이 나를 모욕할 때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생각은 해봤어? 그 사람이 지금 이 꼴이 된 건 전부 자업자 득이야.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하지?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동정한다면 당신의 그 재벌 남자친구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하지 그래? 지금 당신은 아주 잘 나가잖아. 최유리는 내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 그녀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진우의 빚을 갚아달라고 할 리는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도 이진우는 이미 버린 패에 불과했다. 볼 일 없으면 그만 가봐. 나는 쫓아내듯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이진우 씨 얘기 꺼내지 마. 그 이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최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부탁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분한 듯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이진우가 오늘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최유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요즘 업무상 모르는 협력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서윤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쇠약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말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 이진우 씨,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나 수소문에서 겨우 알아냈어.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윤아,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으면 나를 죽이겠대.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마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귀찮음만 느껴졌다. 이진우 씨, 당신이 지금 그 꼴이 된 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예전에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모욕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이진우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바람 피운 것도, 최유리랑 같이 너를 괴롭힌 것도, 도박에 빠진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병원에 누워 계신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해? 당신 부모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가차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최유리랑 바람 피우기로 결정하고 도박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당신 부모님 생각은 안 했어? 이제 와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나한테 애원하는 거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진우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가 억지로 울음을 참는 소리만 들려왔다. 한참 후에야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 서윤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착실하게 살게. 다시는 사고 안 칠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게. 소처럼 일하라면 일할게. 소처럼 일한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진우 씨, 당신은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지금 길바닥에 돈을 버릴지언정 당신한테는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똑같이 당신한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서윤아, 너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이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해졌다. 우리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나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잊었어? 내가 처음에 어떻게 너를 쫓아다녔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뼈를 애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잊지 않았고 네가 내 뒤에서 최유리랑 바람 피운 것도 잊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나를 직원들 테이블로 내몰았던 것도 잊지 않았지. 그날의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 일들은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매 순간 나를 일깨워주거든. 이진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심지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꼭 고칠게. 나는 더 이상 그의 헛소리를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말했다. 이진우 씨, 헛수고하지 마.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진우의 부탁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 예전에 그의 진짜 모습을 일찍 알아차린 것이 다행이었고 그에게서 벗어날 능력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더욱 다행이었다.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잠시 쉬시는 게 어떠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후 회의는 30분만 미뤄줘요. 잠시 쉬고 싶어요. 네, 부사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또 조용히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세진그룹의 핵심 업무를 완전히 인수했고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셨다. 나는 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회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해외팀과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비서가 갑자기 문 앞에서 긴급한 손짓을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헤드셋을 벗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이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조금 망설이는 말투로 말했다. 회장님, 아래층의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이진우 씨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이진우 씨의 어머니? 나는 물컵을 든 손을 잠시 멈칫했다.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 나는 예전의 일 이후로 이진우 씨 가족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로 오셨대요? 집에 큰일이 생겼다고 꼭 좀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진우 씨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세 글자를 듣자 조금은 의외였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 비서에게 말했다. 들어오시라고 해. 접견실에서 뵙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서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인을 모시고 들어왔다. 부인은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내 기억 속에 그 조금은 까다로웠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려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집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진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랑의 아빠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겨우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이 비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오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입을 열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진우가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요. 도박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가 마지막에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저희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신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시어머니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진우가 떠나고 나서도 사채업자들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집안 물건들을 부쉈어요. 저랑의 아빠는 연세도 많아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 아빠는 지난달에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비는 이미 다 썼고 은행에서는 집까지 뺏으려고 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에는 큰 파동이 없었다. 이진우 씨의 결말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죄가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머님, 저를 찾아오신 게 도박빚을 갚아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를 내달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우리 진우가 예전에 회장님께 잘못한 거 알아요. 저희 집이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할 면목은 없어요. 그냥 진우 아빠 병원비라도 조금 빌려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나중에 저희가 돈이 생기면 꼭 갚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절망 가득한 눈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진우 씨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을 그의 무고한 부모님에게까지 전가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비서에게 말했다. 이 비서, 재무팀에 가서 현금 2천만 원 준비해서 어머님께 드려. 이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해서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 나는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 돈은 이진우 씨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과 아버님 연세가 많으신데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걸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어머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돈은 아버님 병원비로 쓰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진우 씨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희가 다시는 회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서가 돈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 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서야 아쉬운 듯 사무실을 나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였다. 이진우 씨의 잘못을 그의 부모님이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비서가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문 밖으로 쫓아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선행에도 선은 있어야지. 자, 이제 그만 생각하고 오후에 사인해야 할 계약서 가져와요. 계속 일해야지. 몇 달이 더 지났다. 시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나는 세진그룹 회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했다. 포럼 현장은 화려했다. 사방에 양복을 차려입은 기업가들과 정교하게 꾸민 임원들이 가득했다. 내가 몇몇 협력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윤 씨. 돌아보니 뜻밖에도 최유리였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조금 번져 있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반년 전보다 더 많아 보였다. 손에 든 가방도 명품이긴 했지만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예전에 그 의기양양하고 자랑하기 바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당신이었네. 내 말투는 평온했다. 조금의 놀라움도 다른 감정도 없었다. 최유리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 나는 맞춤 제작한 고급 드레스를 입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다. 내 주위에는 업계의 거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당신은 정말 갈수록 대단해지는구나. 어딜 가나 주목받 그냥 일이니까.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녀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왔어? 그 금원그룹 사장이랑 같이 온 거야? 금원그룹 사장 이야기가 나오자 최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눈빛도 어두워졌다. 우리 헤어졌어. 헤어졌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척했. 난 당신들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사준다면서. 최유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마치 따귀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금원그룹 사장은 무슨 그냥 여자들 돈 뜯어먹고 사는 양아치였어.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귀면서 내 저축을 다 쓴 것도 모자라 그 사람한테 속아서 대출까지 많이 받았어. 지금은 대부업체에서 매일 나를 찾아와. 나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조금 우스웠. 예전에 그녀는 남의 결혼에 끼어들어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하려고 했다. 지금 이 꼴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게 새로운 물줄을 찾으려는 거야? 나는 가차없이 그녀의 속내를 꿰뚫었다. 최유리는 내 말에 전곡을 찔려
고개를 더욱 숙였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박서윤 씨,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이진우 씨랑 사귀어서는 안 됐고, 그렇게 당신을 모욕해서는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갈 곳이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일자리라도 하나 주면 안 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게. 다시는 그런 얄팍한 수작 안 부릴게. 내가 당신을 도우라고? 나는 냉소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최유리 씨, 당신이 내 남편을 뺏고 나를 직원들 테이블로 내몰았을 때는 언젠가 나한테 애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 최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이미 벌을 받았잖아. 당신이 대인배처럼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용서하라고? 나는 그녀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진우 씨랑 같이 나를 괴롭힐 때는 나를 용서해줄 생각은 해봤어. 당신은 내 결혼을 파괴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아차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최유리를 향한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최유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갈 곳 없이 죽는 꼴이라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이 죽든 살든 나랑은 상관없어.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좋든 나쁘든 당신 혼자 걸어가야 해.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고 다시는 어떤 교집합도 없을 거야. 나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최유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협력사 대표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유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내 뒷모습을 보았다. 눈물이 더욱 쏟아졌지만 다시는 다가와서 매달리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버려진 광대처럼 구석에서 유난히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불쌍함은 모두 자초한 것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부정한 수단으로 소위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이 세상에는 후회약이 없고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용서해 줄 사람도 없다. 시간이 훌쩍 흘러 15년이 지났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세진그룹을 이끌며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했다. 우리 시의 선도 기업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업 분야는 부동산, 금융, 기술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었고 직원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 매출은 수십조 원을 돌파했다. 나도 예전에 승진 축하 파티에서 모욕당하던 작은 직원에서 재계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여성 경영인이 되었다. 각종 언론 매체는 경쟁적으로 내 이야기를 보도하며 나를 새로운 시대의 여성 롤모델이라고 칭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업무를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마치 수많은 별이 지상에 내려온 듯했다. 화려하고 눈부셨다.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내일 서명하셔야 할 협력 계약서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내일 계약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본 후 서명했. 문제 없어요. 계획대로 진행해요. 이 비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내일이 회장님 생신이신데 축하 파티를 준비할까요? 직원들이 모두 회장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년처럼 간단하게 보내요.
다들 평소에 바쁜데 내 생일 때문에 일부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회장님.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덧붙였다. 그럼 내일 행정팀에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해서 점심때 다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비서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 창 앞에 걸어갔다. 아래층의 바쁜 행인들을 보았.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었다. 내 신분, 내 사업, 내 마음가짐. 하지만 나는 6년 전 그날 밤 서울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받았던 모욕과 배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진우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최유리의 모욕이 없었더라면, 그 동료들의 속물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영원히 인간성의 복잡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약육강식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감사하다. 그 고통이 나를 더욱 강하고 더욱 냉철하게 만들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맞설 용기를 주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구애해야 하는 훌륭한 남자들도 많았. 수천억 자산가인 기업가도 있었고 재능 있는 예술가도 있었으며 권력을 쥔 고위 관료도 있었다. 그들은 내 능력을 높이 사기도 했고 내 부를 부러워하기도 했으며 내 인품을 존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이진우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었. 나는 이미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필요도 없었. 나는 나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고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었으며 내 인생의 목표를 실현할 능력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여왕이었고 누구의 구원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수수한 옷을 입고 앳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빛에는 사랑과 삶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다. 그때의 나는 순진하고 단순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똑같은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의 나는 순진함은 줄고 성숙함은 늘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강한 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렇게 늦게까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직. 내일 내 생일이라서 전화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짙은 애정이 담겨 있었. 내일 집에 와서 밥 먹을 시간 있니? 내가 장 여사님한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달라고 할게. 당연히 시간 있죠.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일 점심에 회사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가 있고 오후에 바로 집으로 가서 아빠랑 같이 식사할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나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는 항상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막막할 때 항상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다.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다.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막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또 아버지였다. 나는 웃으며 받았다. 아빠, 무슨 일 또 있으세요? 서윤아, 깜빡 잊고 말 안 한 게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내일 네가 집에 오면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서프라이즈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무슨 서프라이즈인데요?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시고 내일 보면 알아. 아버지는 일부러 말해주지 않았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미리 힌트를 주자면 너한테 소개팅을 주선했어. 소개팅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황급히 말했. 아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은 연애할 생각 없다고. 이번에는 달라. 아버지가 내 말을 끊었다.
말투가 매우 진지했. 상대방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인데 이름은 강지훈이야. 올해 32살이고 외국에서 금융을 전공했어.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사람도 멀끔하고 인품도 좋아. 아빠가 이미 사람 시켜서 조사해봤어. 배경도 깨끗하고 복잡한 일도 없어.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아빠. 하지만 저는 지금 내 말 먼저 다 들어.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신분과 배경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주선자한테 특별히 부탁했어. 그냥 평범한 회사 직원이라고만 말하고 세진그룹 얘기도 네가 회장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경로로 너를 알게 되는 거고 너에 대해 아는 건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히 너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그런 걸 거야. 내 돈이나 신분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신분을 모른다는 말에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구애했던 남자들은 대부분 내 신분을 알고 있었다. 이해관계가 섞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진 만남에 이미 진력이 나 있었다. 만약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나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 사람도 저랑 소개팅하는 거 알아요? 알아. 그 사람도 동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내가 그 사람 사진을 봤는데 너랑 아주 잘 어울려. 그냥 친구 하나 더 사귄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손해볼 건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도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이성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나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몰랐.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한번 만나볼게요. 잘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이처럼 기뻐했다. 네가 동의할 줄 알았어. 내일 집에 오면 우리 같이 저녁 먹자. 그때 그 사람도 부를게. 너희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 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조금 기대되면서도 조금 불안했다. 기대되는 것은 그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신분을 따지지 않는 사람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것은 만약 잘 안 되면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혼자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갑자기 낯선 남자와 만나야 한다니 조금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하셔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이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 소개팅이요? 잘 됐네요. 회장님처럼 훌륭한 분은 진작에 좋은 짝을 만나셨어야죠. 상대방은 어떤 분이세요? 나도 잘 몰라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분인데 투자회사에서 일한대요. 내 신분은 모른다고 하고요. 회장님 신분을 모른다고요? 이 비서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상대방은 분명히 회장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걸 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회장님, 내일 분명히 그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그러길 바랐다. 내 신분과 부에 현혹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 만약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나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류를 집어들었. 자, 이제 그만 생각하고 일 먼저 처리해야지.
내일 아버지 뵈러 집에 가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지.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비서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서류를 보았지만 마음은 아까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시시때때로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신분을 모른다는 말이 맴돌았다. 어쩌면 내일은 정말 다른 날이 될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회사 일을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 서윤아, 왔구나. 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에 든 가방을 받아들었. 얼른 들어와. 지훈이가 벌써 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버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경제 잡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멀끔하게 생겼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콧대가 높았다. 웃을 때 눈가에 얕은 보조개가 2개 생겼다. 매우 친절해 보였고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손을 내밀었다. 말투가 온화했.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나도 손을 내밀어 그와 가볍게 악수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잡는 느낌이 편안했.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서 얘기해. 장 여사님이 벌써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이따가 먹으면서 얘기하자. 우리 둘은 소파에 앉았다. 강지훈은 손에 든 경제 잡지를 찻상 위에 놓고 웃으며 말했다. 아까 이 잡지를 봤는데 세진그룹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썼던데 세진그룹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세진그룹을 언급할 때 말투는 매우 평온했고 조금의 아첨도 없었. 그는 정말 내 신분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세진그룹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 시의 선도 기업이니까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가 독특했고 분석도 매우 명쾌했다. 그가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어느덧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 여사님이 음식을 내왔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밥 먹자.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와 강지훈에게 반찬을 덜어주셨고 시시때때로 농담을 던지셨다.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 강지훈은 매우 예의 바르고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장 여사님이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가 매우 세심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서재에 가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나와 강지훈에게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셨. 우리 둘은 소파에 앉았다. 강지훈이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서윤 씨,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 정말 즐거워요. 당신은 제가 평소에 알던 여자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 어디가 다른데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당신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기 생각이 뚜렷해요. 많은 일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그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강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기뻤다. 한 남자가 내 신분과 부 때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나를 좋게 봐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지훈 씨랑 이야기하는 거 정말 즐거워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지훈이 시간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윤 씨, 오늘 당신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당연하죠. 강지훈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정말 잘 됐네요. 내일 전화할게요. 우리 시간 맞춰서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강지훈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다.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어때? 지훈이 괜찮은 아이 같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그럼 됐어. 너희 둘이 잘 통할 줄 알았어. 서윤아,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짝을 찾아야지. 지훈이는 인품도 좋고 재능도 있고 너한테 관심도 있으니 네가 잘 잡아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알았어요. 잘해볼게요. 밤에 나는 내 방에 누워 창밖의 별을 보았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대감에 부풀었.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하고 단순해서 감정에 쉽게 상처받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능력이 있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감정을 추구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고 한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충분한 지혜가 있었. 만약 강지훈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마음을 열고 그와 만나볼 의향이 있었다. 내가 나를 구원해줄 남자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했고 내 삶과 내 기쁨 그리고 내 미래를 함께 나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차 한 잔을 타서 발코니에 앉아 별을 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박서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그 고통과 상처는 모두 내 성장의 발판이 되었어. 지금의 너는 세진그룹의 회장이고 독립적인 여성 경영인이야. 미래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용감하게 추구하고 너의 행복을 껴안아.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들어 별을 향해 건배했다. 과거의 고통의 건배. 내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현재의 성공의 건배.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미래의 가능성의 건배. 왜냐하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